안녕하세요. 10월 9일 다문화사회복지론 수업 관련 영상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과 그리고 5주차 우리가 이 동영상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6주차 수업인 이 10월 9일 수업도 우리가 한글날로 우리가 국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6주차 수업 또한 이렇게 영상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수업 관련 영상이 이번에도 아마 2개 정도가 이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한 30분 그리고 40분 그리고 이제 물론 조금 넘겠지만 그렇게 해서 2가지 영상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수강할 수 있는 이 기간은 제가 좀 더 보통 일주일로 이렇게 지정하는데 좀 더 길게 해서 제가 10월 말까지 이번 영상은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다 듣고 그리고 이제 다 들으시면 자동으로 출석이 되는데 혹시 지정한 그 날짜 이전에 수강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는 수강은 할 수 있지만 결석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 앞에 인트로 부분으로 1장 부분에서 현대사회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첫 타임에는 1차 시간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이 다문화 사회 가정이 많이 발생하면서 다문화 사회 가정을 또 발생시킨 사회적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다문화 사회 가정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또 그에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다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후기 산업 사회로 돌아오면서 핵가족화가 더 심해지면서 딩크 가족에 대한 또는 1인 가족에 대한 또는 이제 한부모 가족 뭐 이런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지금 사회적인 대책이나 또 논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 가족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변화된 가족 형태가 우리 전통 사회에서처럼 뭐 케어 문제나 또는 서로 관련된 이런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통 사회가 큰 문제 없이 잘 흘러왔더라면은 뭐 이에 대한 대책이나 또 개선상이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후기 산업 사회에서 핵가족화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다양해진 이 가족 형태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어찌 보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다뤄야 될 문제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로 이 다문화 사회 복지에서도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더 기술적이고 좀 더 보편적인 그런 다각적인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되어 갈 뭐 예정인지 그 추세에 대해서도 그리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아야지만 그 맥락을 같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던 이 가족 변화에 대한 두 쟁점에서 가족 위기론과 가족 진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내용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면은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개념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 가족 또는 국제 결혼을 통한 가정 또는 세트민 가정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가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하였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형성 배경에 대해서 즉 이 다문화 가족과 그 관련된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형성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한번 더 살펴보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수업 시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즉 20세기 마지막 후반쯤에 이 IMF라는 이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아마 이 IMF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20대 초반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 하나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뭐 역사 속의 뭐 사건 뭐 이렇게로만 기억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또 이제 물론 이제 IMF 경제 위기 그 시기에 또 이제 생산 활동을 하셨던 우리 선생님들 일부 선생님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기 산업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이 인구 구조가 많이 변화되었지만 그 인구 구조의 변화에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원인 제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1997년도에 이제 발생했던 이 IMF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F 경제 위기 기간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이 미혼 여성이 이제 굉장히 결혼 연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건 미혼 여성이라고 우리가 뭐 구분 짓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제 생존을 위한 많은 이제 실직과 또 경제 위기 또 어쩌면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뭐 일각을 다투는 그러한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나라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뭐 기혼 여성에 당연히 이제 근데 여기서는 모든 교재가 보니까 기혼 여성 또 미혼 여성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수집하면서는 여성이라는 말을 넣었지만 사실 이거는 뭐 여성만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산 지연이라는 것도 뭐 여자가 어찌 보면은 뭐 결혼을 늦췄기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출산이 지연됐다 이렇게 우리가 어찌 보면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겠죠. 근데 되게 보면은 이 책 저자를 그 뭐 책 이제 쓰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기성세대 남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찌 보면 우리 사고에 아직까지 이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아 있는 어찌 보면 전통주의 하나의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자리 잡아 있는 이런 남성 우월주의라는 이런 또 하나의 사고가 이 문구를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자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인용했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이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이 여성들만의 문제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건 남성과 여성의 동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이제 더욱 가속화되었고 지금도 저출산 문제는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하게 지금 현재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현재 출산율이 0점대로 내려가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떨어졌죠. 0.78명까지. 아마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이 이제 2명대가 무너졌다라고 제가 기억으로는 1.9 얼마 제가 결혼했는 그 시점에 저희 큰애가 이제 태어나는 그 시점에 1.9 몇 명으로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인구 저출산의 위기가 닥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봤자 지금 겨우 10한 5, 6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3명부터 이제 다자녀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등록하면서 일각에서는 3명 있는 집도 그래도 들어있는데 3명인데 굳이 다자녀가 될까 이런 말까지 나오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불과 2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자녀만 있어도 다자녀로 지금은. 그래서 2자녀에 대한 혜택도 요즘 많이 지자체별로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0.78명 그렇기 때문에 10한 5, 6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거의 1명 이상이 떨어져 버렸죠. 1.2명 정도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서요.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보시면은 현재 출생 성비에서도 우리나라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 2000년도에 20세에서 34세 사이 남녀 인구 구성에 있어서 결국에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약 34,000명 정도 적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37,000명 정도.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2015년도에는 약 4만 명 정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25년에는 내후년이 되는데 이때는 최고조에서 여성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약 그 6만 명, 5만 7천 명 정도 적을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나라는 뭐 지금이야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 전통사회의 이런 잔재라 할까요? 남성 문화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면은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 여아 출산과 남아 출산에 대해서 크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렇게 편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기성세대 전통사에서 보여줬던 기성세대 분들이 자기 자녀들의 결혼한 자녀들에 대해서 아들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도 없지 않아 주어지지 않았을까. 뭐 요즘에는 아들, 딸 상관없이 특히 요즘에는 여아를 더 뭐 여자아이를 더 선호하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까지 제 또래만 하더라도 그래도 아들 한 명 있는 것을 굉장히 뭐랄까요 당연하게 뭐 그렇게 아직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 아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현재 생각한다면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남성 성비에 있어서 남성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 다문화 가정을 더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는 하나의 또한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저출산과 그리고 출생 성비의 불균형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와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 인구와 여성 인구 간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이게 더 심했잖아요. 남성 선호사, 남아 선호사상이 더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보시면은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정점을 찍으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근데 그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은 우리나라 어찌 보면 좀 빠른 사람들은 60년대 좀 늦은 사람들은 뭐 70년대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히 뭐 어찌 보면 제 또래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70대 후반인데 어찌 보면은 이 저보다 좀 더 앞선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그분들이 더 많이 포함되겠지만 그분들 있을 때는 남아선호 사상이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인구 숫자는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인구는 또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선호 때문에 남자는 많이 태어났고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농촌 기피 현상 때문에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또 더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 숫자는 더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거의 정점을 찍었다 보면 되겠죠. 그 2000년대 초반까지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이 국내 유입을 통해서 이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형성되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1인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1인 가구라고도 하고 또는 뭐 결혼하지 않은 미혼 가구라고도 하고 또는 뭐 독신자 가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화로 인해서 젊은 이제 이들에 대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화되었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혼율도 증가되었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싱글족, 뭐 싱글족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또 딩크족들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되 자녀는 낳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가구의 11.8%가 단독 가구인데 우리나라 1인 가구는 1995년대에 164만 가구. 뭐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금 2010년도, 2020년도, 그리고 2030년도 앞으로 이제 상황이죠. 보시면은 현재 싱글적 가구가 이제 이렇게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무려 그쵸 지금 현재 95년도와 30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무려 3배 이상 그쵸 거의 3배 가까운 숫자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또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 싱글족 혼자 사는 1인 가구 싱글족의 증가는 남성들의 결혼을 위한 외국 여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추산하고 있는데 뭐 굳이 근데 그랬 따지자면은 여성은 결혼을 기피하고 남자는 무조건 결혼을 하려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이제 모양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들도 또 아닐 수도 있겠죠. 요즘 남성들 또한 자신의 직업에서 결혼해서 자신의 이 연봉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 남성들도 요즘 결혼을 또 기피하고 있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남성의 문제다, 여성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단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함께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이어서 계속 보시면은 잠시만요. 그래서 이 한국 여성들의 농촌의 사회에 대한 기피로 농촌 종각들의 개발도상국 여성의 선택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또 나오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건이죠.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도 이 전통사회에서는 사실 뭐 여성들이 뭐 농촌에 대한 뭐 기피 이런 문제는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은 농경사회 중심이었으니까. 하지만 농촌은 힘들다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사고가 어차피 우리나라 80년대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나면서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뇌리를 많이 이렇게 박아놨죠. 하지만 지금 농촌 사회 물론 이제 농촌이 힘들지 않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지금 보면 농촌 사회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후기 산업 사회로 특히 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이 시점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심에 있다고 해서 도시화가 된 이런 도심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직장 생활 이런 게 편할까요? 그러면 농촌에 있다고 무조건 다 힘들고 어렵기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80년대는 말할 것도 없었고 이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연히 농촌은 힘들지 도심으로 나가야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이런 것이 사실 주를 이루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근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201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도심에서는 이 구조조정이니 또는 뭐 물가 상승분을 비롯한 이 산업에 대한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전 세계적인 경제 이제 한파로 인해서 도심에서의 생활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또 그에 반해서 농촌 생활도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1차 산업에 대한 이 지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시설 작물들도 굉장히 요즘에는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품종 개량을 비롯한 국가 지원 특히 모든 것이 예전에는 이 어찌 보면 수작업으로 사람의 일손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요즘 대부분 다 기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사람 10명, 20명이 할 일도 요즘에는 기계화로 한 명이 오히려 더 많은 이제 효율성을 보이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촌에 대한 이 기피 현상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어쩌면 또 하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농촌에 보면은 지금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또래들은 물론 이제 도심에서 직장생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찌 보면 이제 뭐 좀 이제 뭐랄까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저희 이제 여기 아버지가 뭐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는 시내에서 그냥 이제 들어왔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우스 이제 특수작물 재배를 하는데 제법 뭐 그분들 말에 의하면은 도심에 있을 때보다 도심에 있으면은 시간에 구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자유롭게 그리고 소득적인 면에서도 도심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소득을 올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육체적인 노동을 더 감수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많은 기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많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너무 원시적인 노동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이런 그래서 의성이나 또는 군위 뭐 이쪽으로 보면은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 농촌 또는 어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어촌 쪽으로 유입을 위한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는 걸 본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나라 농촌 이제 총각들에 대한 뭐 이런 무조건 다문화 가정은 농촌에 있는 또는 농어촌에 있는 총각들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기류는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죠 이제. 자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현대 상황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농촌 총각 10명 중 4명이 현재 국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이 동남아시아가 대부분 되겠죠. 뭐 서남아시아 쪽도 있겠지만 대부분 동남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필리핀 또는 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 개발도상국의 여성들과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국제 결혼이 많이 현재 한 40%인데 현재 더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현재 국제 결혼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일단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이제 교육, 경제생활 또는 문화 의식 등의 수준이 높아져서 자신의 기준 이하의 남성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도 이제 현대 후기 산업사에서 조금 뭐 아니라고 맞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죠. 이 말도요.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이제 자녀가 많았기 때문에 자녀들 다 공부시켜서 다 도심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마 여기 우리 성인 학습자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자녀들 중에도 이 맞이 그 중에서도 이 아들 장남을 위주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고향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공부를 안 하면은 뭐 할 일 없으면 할 거 없으면 시골에 가서 농사 짓지. 이게 제일 무식한 말이죠. 왜요? 농사하는 것도 굉장히 요즘에는 다 기계화되어 있고 다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금 시골에 계시는 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수작물 하시는 분들 특히 저희 장인장모님도 군위에서 이제 이 특수작물 하시는데 이 홈플러스로 그 바로 이제 특수작물로 바로 납품하는 그 이제 주문 뭘 해야 될까요? 주문 생산이라 할까요? 그렇게 홈플러스에서 이제 딱 이제 주문 들어오는 그렇게 생산을 하시는데 모든 것들은 다 시스템화 스마트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출했을 때도 하우스 온도를 맞추는 것도 이제 휴대폰으로 그리고 하우스 이제 문 열고 닫는 거 그리고 이제 천장문 오픈하는 것도 또 개폐하는 거 닫는 것도 그리고 이제 작물에다가 뭐 영양제를 주입하고 이런 것들도 다 휴대폰을 다 만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진다 이런 말이 이제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겠다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전통사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지금 제가 밀주는 부분은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었다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국 여성들의 농촌사회에 대한 깊이 이거는 한국 여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들조차도 농촌으로 안 가려는 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들의 농촌에 대한 깊이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젊은 세대, MZ 세대들의 농촌 사회에 대한 깊이로 인해서 현재 이제 많이 이런 또 농촌 총각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농촌 문화가 많이 형성되었다, 전통 사회에서부터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은 정보화 또 세계화에 따라 이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보화 시대에서 지금 후기 산업사회를 말하죠. 다양하고 필요한 정보 획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저희 장아버지의 친구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물론 그 집 자녀가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점까지 다 왔으니까 벌써 이제 근데 그분의 이제 부인 되시는 이 베트남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인데 근데 그분의 여동생도 저희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다른 동네 분하고 또 결혼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 남편의 후배인데 자기 남편 후배가 이제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도 좋고 뭐 성실하고 하니까 자기 여동생을 또 소개시켜서 이렇게 같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계시는 그 다문화 가정 그분하고 바로 이웃 동네에 있는 그분하고는 자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동서지간이 되었고 이분도 자기 동생이 와 있고 조카들도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어머니나 남동생도 한국에 들어오면은 뭐 딸 두 명이 거의 비슷한 동네에 둘이 살기 때문에 와서 같이 일도 하기도 하고 뭐 자주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옛날처럼 우리나라 완전 전통사회에 좀 멀리 여성들 같은 경우 멀리 시집을 가면은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빨리 갈 수 없는 그런 시대도 우리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도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잖아, 그렇죠? 워낙 이제 정보화도 빨라졌고 대부분 다 이제 스마트화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이렇게 멀리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뭐 실시간 뭐 화상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급한 시기에는 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수시로 또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정보화 세계에 따라서 이제 인식에 대한 가치도 많이 변화됐죠. 그래서 한국 이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에서도 이 개도국이나 또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인식이 많이 변화됨으로 해서 다문화 가정이 많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또 우리나라가 많이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외국인을 이제 인력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시행되는 지 거의 한 20년 다 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2023년도 10월 4일 오늘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이제 뉴스 기사를 아침에 읽었는데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 실업급여 평균 실업급여액이 600 몇만 원으로 자기 월급보다 더 많다 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보험 즉 고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이유 불문하고 일단 기여를 한 사람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는 이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초창기 고용보험 초창기라 그래봤자 어찌 보면은 이것이 본격화 되기 전에는 코로나 이전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 통상 실업급여는 자기 월급의 뭐 70% 최대 이렇게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맥시멈 수준이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이제 미니멈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월급을 그만큼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에 대한 70%가 아니라 요즘에는 월급이 적은 사람에게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보장해주는 미니멈 수준의 최저 보장 제도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는 뭐 또 이제 개선해야 된다. 이 정책을 많이 또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말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무튼 어찌 보면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에 어찌 보면은 이주하는 빈도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어차피 동남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이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한국과 일본, 중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은 요즘 엄청 많이 가죠. 근데 중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침하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이제 많이 안 가고 있고 처음에는 일본으로 많이 갔단 말이야. 이 저펜 드림을 꿈꾸면서요. 근데 일본으로 많이 가다가 어느 순간 일본의 경제적으로 고점을 찍으면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많이 왔다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물가가 많이 오르면은 외국인들은 들어와서 살기가 물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그 시점에 이제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갔죠, 사람들이. 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근로자들이요. 일자리 찾아서 이 차이나 드림을 꿈꾸면서 중국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중국이 또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따라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중국이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 근로자들이 중국 물가 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중국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마침 그때 최근 몇 년 사이에 코로나 시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이 엔화가 엄청나게 지금 저점을 찍고 있잖아요. 엔화가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옛날에 엔화가 굉장히 비쌌을 때는 100엔 정도면 우리나라 그 10배 이상이었거든요. 100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11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갔을 때는요. 근데 지금 100엔이면요. 그쵸. 1000원 선도 무르지고 지금 900원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일본으로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특히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어찌 보면은 이 정책들도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재고용 지원 서비스행 2007년도에 노동부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5년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을 3년 이내로 이제 연장하였다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면서 또 그로 인한 외국인 가정 또는 뭐 외국인들과 그 어찌 보면 결혼하게 되는 또 다문화 가정이 또 많이 형성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형성되는 다문화 가족 보호처에서 다문화 가정의 개념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문화 가정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1번에서부터 우리가 5번까지 이런 이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이제 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문화 적응 관련 이론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화 적응 관련 이론에서는요. 우리가 크게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문화 적응 스트레스, 두 번째는 동화 이론, 세 번째는 다문화주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번 6주차 1차시 시간에는 이 문화 적응 관련 이론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데까지 보다가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6주차 2차 시간에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중간고사에서도 이 부분을 좀 다룰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화 적응 스트레스 내용 볼게요. 자, 일단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 뭐냐면은 자,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이라 했는데 당연히 이 다문화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누군가 즉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찌 보면은 이제 다른 문화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우리가 이동하게 되면은 크게 어려움을 겪나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겪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영토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뭐 음식 문화나 또는 뭐 특히 의복 문화 또는 기타 관련된 많은 문화가 이렇게 예절 문화나 또는 뭐 어찌 보면 생활 패턴과 관련된 생활 문화가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방마다 지역마다 특산물에 따라서 주산물에 대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의 어찌 보면 조금의 이제 뭐랄까요 음식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지방에 가서 김치 맛이 너무 이상하다고 못 먹거나 이럴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오히려 지역의 특색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더 하나의 별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하나 그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보면은 지방 방언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사투리라고 말하는. 그래서 서울 말을 표준어로 보고 다른 지방 지역의 말을 우리가 사투리라 표현하는데 대개 보면은 이 대전까지는 대개 보면은 우리가 일반 여기 지방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물론 대전도 지방이죠. 서울도 그렇다지만 지방이죠.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사용하는 이 언어를 우리가 흔히 말 표준어라 말하는데 우리가 지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전 밑으로 사람들 지방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대전 사람들이 쓰는 말도 굉장히 표준어로 들린단 말이에요. 물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대전 사람들이 쓰는 말을 사투리라고 말하긴 하는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의양 끝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표준어를 지정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게 이어령 씨라고, 물론 지금 돌아가셨죠. 이어령 씨가 우리나라의 어쩌면 문화에 굉장히 많은 획을 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어령 씨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이 만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업적 중에 제일 큰 실수가 바로 뭐냐면은 이 표준어를 자기가 제정한 것이 이게 제일 큰 문화적인 실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언어는, 사투리는 지방마다 다 색깔이 있고 지방마다 다 어찌 보면은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이걸 두고 서울 수도권에서 쓰는 말만 표준어라고 해서 다른 지방 말을 사투리를 해서 조금 어찌 보면 틀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다면 전 국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언어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다른 지방 옮기더라도. 그런데 보시면은 문화적 스트레스에서는, 그런데 이 타 지역에서 왔다기보다는 타 국가에서 왔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롭게 유입된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적응하려 하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생활 패턴과 관련된 생활적인 문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음식 또는 뭐 의복, 옷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음식 문화와 무엇보다도 예절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그래서 그다음 정상으로는 스트레스가 너무 적거나 과다했을 때 신체적, 심리적, 문화적으로 개인에게 해롭게 되고, 또 불안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개인이 새로운 사회에 통화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보는 게 문화적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도상국, 이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쪽에서, 특히 그중에서 동남아시아 쪽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많이 결혼 때문에 국제 결혼을 통해서 많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이제 겪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이 언어적인 문제. 전문 교육을 받고 한글 교육과 이 언어 교육을 받고 온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또는 뭐 캄보디아 그쪽에서 오시는 자신의 이제 배우자로 맞이하는 그분의 모국어를 또 미리 배운 사람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적인 충돌과 마찰로 인해서 서로 감정이 격화되는 경우도 초기에는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통사회에서 특히 가세일을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남자가 한다, 여자가 한다 이런 같이 해야 되죠, 같이.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많이 하잖아요, 현재 시대 분위기상.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룬 타국에서 왔는 분이 우리나라 음식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평생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우리나라 음식을 먹었는 사람들도 남자든 여자든 음식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데, 타국에서 잘 먹어보지도 않았던 음식을 와서 하라는 거는 첫째 자기 입맛에도 안 맞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식 문화 또는 서로에 대한 예절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씩 어떻게 해요? 이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문화 적응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타 문화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다 나오죠. 타 문화에 대한 뭐 음식이나 또는 문화적 차이 또는 사회적 신분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죠? 많은 이제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제가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뭐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일단 봤을 때 음식 문화, 그리고요 기후도 마찬가지겠죠. 기후.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이제 오늘 2023년 10월 지금 4일인데 10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연휴 끝난 첫날이잖아요. 연휴 때는 우리가 많이 더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춥더라고요. 특히 오늘 같이 제가 새벽기도 가려고 아침에 새벽 4시 25분인가 집에서 나오는데 이제 차에서 찍힌 아웃사이드 온도가 나오잖아요. 자동차에 타서 나왔을 때 보니까 제가 얇은 옷 하나 입고 나왔더니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위에 바람막이 잠바를 입고 다시 나왔는데 차 시동을 걸어서 바깥 온도를 보니까 바깥 온도가 12도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사이에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는 우리보다 이 기온이 높단 말이에요. 아열대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겨울 온도는 체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쪽 분들은요. 물론 그쪽에도 겨울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선한 가을 날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선선한 가을 날씨에 그쪽에 계신 분들도 일부는 동사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우리나라 겨울에 동사하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후나 지리적인 문제로 인해서도 많은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근대화 정도의 차이,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다문화 가정으로 오셨던 분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이 또 그거라 그래요. 화장실 문화. 왜냐하면은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본국에서는 화장실 문화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도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전통사에서 많이 썼던 이제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우리가 퍼세식이라고 그러죠. 재래식 화장실. 근데 그쪽 문화에서 살다가 이제 지금 근대화된 우리나라 요즘 농촌에 간다고 재래식 화장실 있는 집 거의 없거든요. 다 이제 수세식으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응하는데도 많은 또 차이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 언어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적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문화 적응 스트레스 이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차차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그와는 좀 색깔이 다른 이제 동화 이론입니다. 자, 동화 이론은 자, 우리가 지금 42분이 이제 다 돼가고 이 43분까지 넘어가니까 동화 이론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6주차 1차시 시간은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6주차 2차시 시간에 제가 또 한 이제 30여 분 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6주차 내용도 1차시, 2차시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수강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7주차 수업 시간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7주차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시험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2주차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10월 16일 날 그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나게 되면은 그 시간이 7주차니까 그 다음 주가 시험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서 7주차 시간에 꼭 시험 관련해서 또 이렇게 알려달라고 시험 문제 관련해서 알려달라고 미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러면 6주차 2차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